네, 투데이 핵심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대외적인 이슈부터 오늘도 역시 풀어봐야 할 텐데 그리스 협상이 얼마 전에 또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녁에. 네, 추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또 형성이 될지 어떻게 또 풀어나가게 될지 궁금한데요. 원래 정치 게임이라는 게 벼랑 위에 서서 예.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쪽이 숙이기 전까지는 잘 마무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그리스 얘기는 뭐 두고두고 괴롭힐 이슈다. 이건 뭐 한 번에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마지노선 쪽, 뭐 데드라인 쪽으로 근접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자료 보면서 얘기하시죠. 자료 보시면은 일단 어제 유로그룹 회의가 드디어 결렬이 났는데 18일 날 어제 회의가 결렬이 났는데 유로그룹 의장이 얘기하고 있는 건 너희가 지금 제출한 그 개혁안, 뭐 연금 삭감 이거 하라는데 너는 계속 이거를 포기를 못 하고 있는데 네. 새 협상안을 며칠 내로 제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데드라인이 거의 임박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며칠 내로 내라는 거고. 라가르트 IMF 총재 같은 경우에도 6월 30일 날 만기 돌아오는 15억 유로 이번에는 유예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구피란 얘기죠. IMF는 이제 그렉시트에 대해서 유로존이 감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상당 부분 데드라인 쪽으로 갔구나라는 네. 부분 느낌 다 받으실 텐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그 이전에 없었던 얘기인데 예. 어제 18일 회의에서 결렬이 나면서 그럼 우리 6월 22일 날 다시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자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다 떼일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돈을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 해결을 다 못했는데 돈을 더 빌려야 되는데 이렇게 굴러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22일 날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급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시각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날도 아마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 그리스에서 최근 3일 동안에 은행에서 인출된 금액이요. 20억 유로래요. 네. 근데 이게 그리스 총 예금의 1.5%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총 그리스 예금의 1.5%가 3일간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문제가 생겨서 유로존에서 탈퇴될 것 같다. 그럼 유로화가 이제 드라크마로 돌아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유로화 자산을 갖고 있는 뭐 예금을 해놨던 주식을 갖고 있던 뭐 집을 갖고 있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유로화 자산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로화 자산으로 그 캐시를 들고 내가 뭐 금고에 넣어놓든 뭐 손에 쥐고 있든 해야 그 돈이 드라크마로 돌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행동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로이터 통신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음 주에는 아마 그리스의 은행들이 문을 못 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뱅크런이 뭐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문제를 좀 차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저녁 때는 그리스 국민들 뭐 수천 명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빨리 채권단과 협의를 해라. 네. 그러니까 그리스 국민들도 그렉시트를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도 마찬가지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권의 싸움으로 보시는 게 옳다라는 판단이고 향후 일정 한번 보시죠. 일단 어제 그 유로그룹 회의는 끝났고 22일 날 긴급 회담이 잡혔고 네. 25일서부터 26일 날 EU 정상회담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을 대려면 26일 요 날까지는 해결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30일 날 IMF에다가 돈을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만기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말일 날 다 그 하나 네 개 돌아오는 거 하나로 묶어서 갚을게라고 얘기했었던 그 30일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30일이 데드라인으로 설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30일 이전까지는 무조건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7월 달은 기술적으로 디폴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7월 증시는 우리가 또 다시 뭐 그리스 노이즈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 노이즈가 우리 시장을 계속 괴롭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시나리오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최상의 케이스는 협상이 오케이 거겠죠. 사인이 나서 뭐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지금 문제 생긴 부분을 그냥 뭐 애써서 덮어가지고 불확실성은 그냥 연장하는 케이스로 끌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협상이 결렬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시나리오를 세워보면 예전에 뭐 아일랜드도 그랬고 뭐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협상이 결렬되고 나면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중단 돌려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는 마비가 와 은행권이 돌아가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치프라스 정부 쪽에서 항복을 하는 거죠. 너네가 제출하라는 안을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협상이 결렬되고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민간 기업들도 줄줄이 쓰러지게 됩니다. 줄줄이 쓰러지게 되면은 시리자 정부가 힘을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파가 집권하는 가능성, 지금 시리자는 좌파니까 우파 정당이 집권하는 가능성,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여지가 생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케이스는 그냥 여기에서 협상 결렬돼서 드라크마 체제로 돌아가서 유로존이 한번 휘청거리는 거고, 최고의 케이스는 뭐 잘 합의하는 거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협상 결렬 이후에 약간 흔들리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렉시트가 현실화되냐 현실화되지 않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리스 노이즈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네. 밑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3개월 전에 그리스의 국채 수익률 보여드리는 겁니다. 3개월 전에 그리스의 국채 수익률 보게 되면은 3년물짜리가 23%, 뭐 오히려 5년물짜리가 더 싸고 10년물은 더 싸고 장기물서부터는 뭐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어제 날짜로 그리스 국채 수익률 한번 보게 되면 지금 3년물 금리가 28%예요. 3년물 그리스 채권 금리가 28%고 지금 5년물 금리가 뭐 19%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10년물짜리서부터는 뭐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때요?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비싸야 정상이에요. 돈을 단기로 맡겼을 때 내가 돈 많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쫓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단기물 채권에 대해서 뭐 3년물, 5년물 채권에 대해서 지금 거의 30% 육박하는 채권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디폴트를 상당 부분 가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개월 전보다 오히려 지금 현재 단기물 채권 금리가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지금 3개월 전보다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그림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카드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어제도 미증시가 신고가를 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이슈, 만약에 어제 그리스 이슈가 18일 그 유로 회의에서 만약에 협상이 성공이 됐다, 그러면 어제 미증시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시장 탄력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탄력이 좀 제한됐지만 그래도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1% 오르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는데, 국내 증시 물론 120일 이평선에서 지금 지지력은 확인되면서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은 아직까지 또 순매수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제가 그래서 FOMC 회의 전서부터 이거는 확인해 보나 마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게 못 나올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옐런 의장이 결정적으로 빠른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에 오히려 부정적이다라는 코멘트까지 했을 정도니까 FRB의 이번 6월 회의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지표 몇 개 보면은요, 일단 점도표 3개월에 한 번씩 연준 위원들이 올해 말에 금리 얼마, 내년 말에 금리 얼마 점 찍는 그 점도표, 이 부분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하향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대로 반영한 연방기금 금리 선물값, 금리 선물도 보게 되면 지금 틱이 꺾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선물에서 반영하고 있는 올해 말의 금리는 0.33%, 내년 말 금리는 1.12%. 물론 FRB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게 반영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시장이 FRB가 얘기하는 것만큼 금리가 올라가기도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FRB도 늦게 금리를 천천히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도 어렵다, 그거보다 더 천천히 오를 거다라고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크게 꺾였죠. 강세가 크게 채권 수익률이 크게 꺾였고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채권 가격은 크게 올랐다는 얘기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강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FOMC를 호재로 인식한 증거로서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FOMC 카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나서 외국인 수급표가 돌기 시작하면 참 할만한 시장이 될 그러니까요.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물론 밑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 수급표가 여전히 조용하더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선물에서 돌아야 돼요. 선물에서 돌아야 돼요. 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9월물 베이시스 동향 한번 보시죠. 지금 9월 만기 돌아오려면은 2개월 반 남았는데 지금 이 긴 시간을 앞두고 베이시스가 파란색 백오데이션이 꽂혀 있어요. 백오데이션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물보다 이 베이시스라는 게 선물에서 현물 뺀 거니까 베이시스를 끌어올리려면 첫 번째, 선물이 현물보다 많이 올라야 돼요. 선물의 탄력성이 부과가 돼 있어야 베이시스가 살아납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선물은 서 있고 현물이 굉장히 많이 밀려버리는 케이스. 이렇게 돼도 베이시스 개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건데 이번에 중간 배당 사이즈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중간 배당락 자리에 오게 되면은 중간 배당락을 시장이 반영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선물은 그대로 있죠. 현물값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물 중간 배당락 자리에서 일정 부분 괴리도를 좀 들어올릴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건 외국인들 선물 수급에서 매수물이 들어와서 탄력성이 부과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이 아직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121선 언저리에서 방향성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도 여기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121선을 한번 이탈했을 때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거든요. 우리가 중장기 추세선이라고 부르는 120일 2평이기 때문에 한번 이탈될 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돌려 세워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외국인들의 선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나마 좀 고맙게 생각하는 건 이걸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뒤늦게나마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도 매수를 2,000원 걸 쐈어요. 그제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못 죽여서 안 달랐었던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물이 멈춰 있다라는 점입니다. 뒤늦게나마 들어오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인데 지금 주식형 펀드 기준으로 보면 지난 17일 날 작년 10월 이후에 최대 금액이었어요. 1,912억이 유입이 들어왔습니다. 유출세에서 유입세로 반전되고 있는 모습이죠. 기관들의 수급이 반전을 보일 가능성이 생겼다. 물론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아닌 매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팔아먹을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그널로 보게 되면 기관이 돌았다. 여기에서 외국인이 선물 중심으로 현물까지 같이 돌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양매수 시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121선을 딛고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수급을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웃나라인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요즘에 또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3% 조정, 오늘도 이 시각 현재 2.42%나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혹시 국내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인데요. 네. 차트 보고 얘기를 하죠. 제가 과거에 보여드렸던 차트고 과거에 드렸던 말씀인데 한번 보자. 이게 흔들리는 시점까지 기간이 이만큼이 있다가 여기도 흔들리는 시점까지 기간이 이만큼이나 있다가 이제 흔들리는 시점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빠지게 될 거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점서부터는 분명히 표출이 될 텐데 펀더멘탈 대비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올라붙은 상황이고 성강통 노래 부릅니다만 성강통 중간 밸류에이션이 70배입니다. 그럼 PER 값 70배가 중간값으로 놀고 있는 시장이면은 싼 시장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성강통 나오면 대박 치겠지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지금 상당 부분 반영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중국 증시 5,000p 넘어서 좋아하고 있을 때 오히려 지금 경계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증시가 5,000포인트에서 다소 조금 더 오르는 듯 하다가 각도가 많이 무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요즘 최근까지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였습니까?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 고성장에 목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약 바이오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 네. 회사들 이쪽에다가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후하게 줬는데 이것 말고 이 그 성장성이 뭐 공격적이진 않습니다만 꾸준히 스토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던 얘기가 뭡니까? 중국 스토리죠. 중국인이 뭐 이 회사에 제3자 유중으로 들어왔다. 그럼 상 때려요.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거 물건 사간다. 뭐 화장품, 밥솥, 뭐 옷, 뭐 할 거 없이 그냥 중국자만 들어가면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중국 관련된 스토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주식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다 고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세가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고밸류에이션이 흔들릴 수 있죠. 오늘 시장에서 뭐 보험이니 증권이니 이 저금리 단에 기반을 둔 인터넷 은행 관련된 호조를 띌 수 있는 업종들이 세게 뛰어 올랐어요. 이게 세게 뛰어 오르고 나니까 우리 시장에서 안 보이던 그림이 나오죠. 어제까지는 무조건 제약 바이오 쓰면 먹는 장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약 바이오 시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한쪽으로 정작용을 시작하면 다른 쪽에선 반작용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주식들이라면 다소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